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문재일 교수님 후각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후각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향기 콘서트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제가 이제 청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전에 이제 향기 콘서트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후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해가 또 없으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실 거의 학회에서 발표하는 수준의 내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스킵해 가면서 그래도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급적이면 제가 코로나 연구했던 부분까지 한번 커버해보고 또 가급적으로 더 가능하다면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미세먼지나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까지 좀 발표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파트이고 어쩌면 옆 파트에서 끝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Cyclic GMP Signaling in Olfactory Sensory Neurons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후각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까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경세포들이 뭐 어떻게 바깥으로 노출이 돼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 이제 어떤 그런 케미컬들을 센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전기, 향기, 케미컬 정보가 전기 정보로 전달이 돼서 브레인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각 시스템 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향기라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케미컬 정보가 아닌 비케미컬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후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메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이제 비정형을 얘기하기 전에는 정형을 먼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올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군요. 네, 뭐 저희가 향기를 센싱하게 되면 그 센싱하는 디텍션하는 파트는 이제 가장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 후각 상피 영역에서 이제 센서리 뉴런이 이제 가장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발생된 시그널은 이제 브레인 영역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프로세싱이 되면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오더런트 리셉터 여기 이제 시그널 패스웨이 경로가 아주 작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아주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케미컬이 먼저 바인딩하는 어떤 이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를 저희는 후각 수용체, 오더런트 리셉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후각 수용체는 GPCR입니다. GPCR이 케미컬을 센싱해서 그 센싱한 케미컬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G 프로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로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생들이니까 세포생물학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G 프로틴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 중에서 뭐 아데닌 사이클레이즈를 통한 세컨 메신저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된다. 이 결과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이제 리차드 엑셀과 그 다음에 누구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린다 버케스님을 통해서 네, 밝혀져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죠. 이제 그런 시그널 패스웨이가 이제 후각 수용체, 후각 상피에서 일어나고 이 신호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후각 센서 뉴런에서 이제 자극된 어떤 신호가 글로메룰러스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글로메룰러스의 구성은 당연히 이제 하나의 동일한 어떤 이제 후각 수용체를 발현하는 애들이 하나의 글로메룰러스로 이렇게 이제 머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런들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뉴런들이 딱 제한된 숫자의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고 사람 한 500개 뭐 이렇게 G에서 가면 좀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오더런트 리셉터가 보통 뭐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에 이제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에서 발현을 하게 되고요. 10,000개 정도군요. 죄송합니다.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고 그 다음에 그것이 2개에서 3개 정도의 글로메룰러스로 나눠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머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머지된 정보들이 이제 그 올팩토리 벌브 내에서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시그널링이 어떻게 이제 머지가 되는 어떤 포밍이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호 전달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후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알고 부분인데 잘 모르시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 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더런트 리셉터가 아까 한 500여 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여 가지 정도 되는 신호 전달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부류의 냄새들은 어떤 영역에만 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서 처리를 하기, 신호를 처리하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복잡성을 좀 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후각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각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호 전달 체계 그 센서리 시스템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지만 특히 후각 영역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애초에 맨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3개 정도의 어떤 이제 뭐 존이 있다, 뭐 4개가 있다. 그래 점점점 발전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옛날 그 저기 피터 몬바트 랩에서는 뭐 한 10몇 가지에서 20몇 가지 정도의 존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존은 많이 있는데 존의 특성은 뭐 그러니까 몇 개나 되는지는 뭐 앞으로 이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컨셉으로 따지자면 특정 오더런트 리셉터들이 하나의 존 안에서만 발현을 하게 함으로써 신호 처리에 좀 더 용이성을 얻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그 영역에서 좀 더 쉽게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케미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역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해석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론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길 수 있겠으나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열심히 연구자들이 많이 공부해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렇게 쭉 에피세리움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센서리 뉴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어떤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게 되면 나머지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한 개의 오더런트 리셉터는 하나의 올팩터리 센서리 뉴런은 하나의 오더런트 리셉터만을 발현하면서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오더런트 리셉터에 따라서 아주 계략적으로 쫙 보게 되면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뭐 그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는 애들은 하나의 글로메룰러스만 전달이 된다는 것이 룰이다. 그 다음에 그 개들은 어떤 특정 영역 내에서만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만 작동을 하지는 않겠죠. 보통 보면은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많은 실험의 선행 결과에 의해서 쌓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머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그게 어떻게 경험적인 어떤 이론적 도출은 언제나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터네이티브 시그널 패스웨이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요 컨셉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팩토리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일어나는 이제 올팩토리 시스템에서 보면 꽤 독특한 종류의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도 때때로 존재합니다. 많은 부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존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진 선행 연구 결과로 여기가 올팩토리 벌브고 여기 색깔들이 이제 글로메룰러스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있는 요 글로메룰러스죠. 근데 여기 독특하게 그린으로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올팩토리 벌브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네클리스 글로메룰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발현하는 애들은 아주 독특한 애들입니다. 쟤들은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이걸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non-canonical neuron in olfactory system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를 뭐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불리게 되는데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걸 밝혀내는 게 되게 이제 큰 이슈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주 좋은 빅페이퍼들의 뭐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CO2 같은 것들이 CO2를 특별하게 센싱해서 뭔가 시그널 패스웨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케미컬이 아닌데 그 올팩토리 에피테리움에 있는 그 뉴런에 의해서 디텍션이 되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글로메룰러스로 넘어오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브레인으로 넘어가서 특정 비헤이비어를 유도하는 어버시브 비헤이비어를 보통 유도하거든요. 그런 이제 패턴의 어떤 이제 시그널 패스웨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어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떤 퀘스천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목은 이렇지만 이제 보통 제목 결과를 바탕으로 짓는 제목이니까 조금 더 이제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팩토리 시스템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올팩토리 시스템은 사람에서는 있다 없다 실제로 부위 명칭조차 있으니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버메르네사 올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센싱한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쥐에서는 이게 매우 잘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올팩토리 에피테리움이라고 해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보통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둘 다 디텍션 파트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시그널 패스웨이가 조금 다르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VNO에서는 특정 이제 VNO에서 발현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발현하고 똑같이 이제 뭐 G프로틴이니까 워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다른 패스웨이 트립시2 채널을 통해 가지고 칼슘이 인플럭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행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립시2구나. 이게 왜 독특했냐면 메인 올팩토리 시스템에서는 CNG 채널이라고 그 뉴클리오티드 게이티드 채널, 사이클릭 뉴클리오티드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클릭 AMP에 디펜던트하게 오픈되는 어떤 CNG 채널이 선택적으로 발현하면서 걔들이 이제 워킹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약간 좀 비정형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립시2는 VNO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CNG는 메인 이런 식으로 갔는데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나면 뭔가 룰 브레이커들이 생기게 되죠. 트립시2 익스프레션 하는 센서리 뉴런이 뭐 메인 올팩토리 에피테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랩에 조인하기 전에 제 어떻게 보면은 선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프로젝트를 제가 이어했기 때문에 그 오무라 마사요라고 하는 일본 그 여성 과학자분께서 피터 몬바트 랩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거를 발견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트립시2를 발현하는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이 있다. 이 자체로도 신기했는데, 근데 거기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트립시2를 발현하는데 오더런트 리셉터도 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트립시2를 발현하는데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있는 애를 타입 A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얘를 타입 B라고 이제 명칭을 짓고 이제 세포의 이름을 명명하고 그렇게 이제 요 논문에서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이제 이렇게 냈으니까 조금 더 계속 연구를 해봤겠죠. 신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타입 그 B 세포가 특히나 좀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분께서는. 왜냐하면 타입 A는 그냥 그 캐노니컬 일반적인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과 거의 대부분 동일한 어떤 컴포넌트들을 다 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패스웨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좀 더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고르자면 나는 이쪽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더 깊게 파셨고, 그래서 찾아낸 어떤 그런 이제 유니크한 진이 GC1B2라고 하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 그러니까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가 뭐냐 하면 그 사이클릭 AMP나 혹은 사이클릭 GMP가 세컨 메신저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클릭 AMP가 후각 뉴런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세컨더리 메신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이클릭 GMP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솔루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가 되게 독특하게 여기서 발현을 하고 있네. 사실은 여기서도 발현 안 한 건 아닌데 요 유니크한 폼이 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알아냈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피터방은 굉장히
제네틱스에 굉장히 능한 실험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디자인했고요. 이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제 디자인하니까 그 뉴런을 타겟팅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기능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이 뉴런은 여기 발현하는 이 타입 B셀이라는 녀석은 옥시전 레벨이 환경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특이적으로 센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옥시전 레벨이 좀 떨어지면 이 뉴런이 타겟 뉴런이 막 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타겟 글로메룰라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흡사 냄새를 맡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솔루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워킹하는지 사이클릭 GMP를 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겠지만 그것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연관해서 여기에 발현하는 트립C2를 경유해서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에 어떤 활성을 주는 것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신기한 거는 이 서킷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까지 하고 그분은 떠나시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러면 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솔루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가 그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고니스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옥시젠 레벨도 뭐 좋은 아고니스트가 되지만 이것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이제 뭔가 펑셔널한 아고니스트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그널 패스웨이가 어디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본 결과 그 여기 캐로티드 바디라고 하는 저희 이쪽에 있는데 그 동맥 그 뇌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요 영역에서 캐로티드 바디라고 하는 곳이 그 혈중의 옥시젠 레벨을 센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옥시젠 레벨이 낮다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리액션을 요구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그널 패스웨이 같은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only one, 그러니까는 하나의 어떤 이런 앤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되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일단 솔루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GMP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 옥시젠을 센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했으니까, 그럼 그 앞뒤로 뭔가를 좀 찾아본 거죠. 그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그 솔루블 구아닐린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내려가는 시그널 패스웨이 중에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도 뭔가 워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 패스웨이가 진짜 동일하게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라고 이런 가설을 여기서 찾았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로우 옥시젠뿐만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도 동일하게 이제 타입 B 세포를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산소가 좀 떨어지거나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조금 올라가거나 우리가 미미하게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 뉴런이 이거를 다른 시그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의 디텍션 뉴런에서 만약에 이 동일한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그렇지 않겠죠. 뭐 타겟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서킷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서킷을 그대로 타고 갈 테니까 그럼 우리 몸에는 그런 거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somehow 두 개의 우리가 봤을 때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로우 옥시젠과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그널 패스웨이상 좀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해서 더 센시티브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배경 설명이었고 지금부터 리저트가 나오겠지만 좀 복잡한 부분은 제가 스킵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존 얘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더런트 리셉터들은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에 쫙 있는데 그 애들은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할 수 있고 오더런트 리셉터의 레파토리는 한 뭐 1000가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하나의
개가 모든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존 내에서 몇 개만 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지 않는 이 타입 B셀은 어떤 식으로 발현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특정 존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막 맘대로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었고 먼저. 그래서 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더런트 리셉터 뭐 그 1507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이었던 OLFR6 뭐 이런 것들하고는 머지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특정 존에 속해서 발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이라고 하는 그 애들이 올팩토리 에피테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룰이 있는데 얘들은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지 않지만 그걸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존에 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글로메룰러스도 남들이 다 하듯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하듯이 2개 혹은 3개의 글로메룰러스를 안정적인 위치에 아주 독특하지도 않은 그 특정 위치로 타겟팅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조금만 돌아가서 이게 사실은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특정 오더런트 리셉터가 여기에서 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쉽게 죽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은 계속 리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왔을 때 이 존 내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파란색을 발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파란색을 발현하면 얘는 이 수많은 글로메룰러스 내에서 정확하게 여기를 찾아가서 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얘들하고 주변의 얘들하고 뭐가 다른가가 가장 이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뭐가 가장 특징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다른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고 오더런트 리셉터들마다 같은 이제 글로메룰러스로 들어간다며 그럼 오더런트 리셉터가 가장 중요하지. 이제 그게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룰 같은 거였는데 얘는 오더런트 리셉터를 발현하지도 않으면서 특정 영역에 존재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애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둘러봐야 될 텐데 아까 트립C2가 VNO에서 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VNO에서 발현하는데 그 발현하는 위치를 보면 요 가장 위쪽 부분의 실리아예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호 전달 경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호 전달 경로의 역할을 하려면 걔들이 신호 전달 경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올팩토리 센서리 그러니까는 VNO에 발현하는 뉴런이 실리아의 위치에서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아 내에 있으니까 트립C2는 거기에 시그널 패스웨이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메인 올팩토리 에피세리움에서 트립C2가 발현할 때는 실리아에 발현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셀바디 쪽에 많이 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기능을 할 것 같다. VNO랑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이전 연구 결과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CNG는 CNG 채널에 있는 이제 서브 유닛 중에 하나인 CNGA2라고 하는 서브 유닛은 CNG 채널에 어떤 그런 소속되는 어떤 그런 서브 유닛이니까 CNG 채널이 많이 발현할 수 있는 실리아에 발현하겠죠. 그러니까 메인 올팩토리 에피세리움에서 시그널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것은 트립C2가 아니라 CNG 채널이니까 그럼 CNG가 실리아에 발현하는 것은 맥센스 하죠. 그 다음에 트립C2는 희한하게도 셀바디에 아까 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과를 보면 CNG는 여기 실리아 파트에서 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C1B2라고 하는 아까 그 솔루블 구아닐리 사이클레이즈를 보여드렸는데 주C1B2도 여기 빨간색을 보면 알시겠지만 셀바디 쪽에만 발현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셀바디 이런 아래쪽으로 트립C2나 주C1B2가 발현을 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NG하고 주C1B2 이제 저 CNG 채널 이게 아니고 주C1B2와 트립C2는 주로 덴드리틱 노브나 셀바디 쪽에 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NG 채널은 실리아 쪽에 발현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얘들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따로따로 이런 것들을 다 센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컨셉을 세웠으면 이제 실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부터 한 세 가지 정도의 실험이 똑같은 스킴으로, 하지만 방법은 완전 다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론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복잡한 내용은 빼고 제가 가급적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올팩토리 에피델미라고 하는 어떤 그 리전,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이 있는 곳을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그래서 싱글셀 레벨로 이제 다 흩어 놓은 다음에 칼슘 이미징을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진짜 얘들이 센싱하냐, 이걸 먼저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즈 디펜던트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타입 B 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타입 B 세포가 아니면 반응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농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응하는 농도에 따른 반응을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네틱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2050 레벨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굉장히 낮은 레벨의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얘들이 센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좀 농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냄새예요. 그럼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썩은 계란 냄새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낮은 레벨로 얘들은 센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었죠. 바깥쪽에 실리아 쪽에 있는 CNG 채널이 있고, 셀바디 쪽에 있는 트립C2가 있고, 주C1B2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CNG 채널을 없앴더니 이제 워킹을 안 한다는 것을,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에 대해서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트립C2를 없앴더니 문제없이 잘 반응을 한다. 주C1B2가 없어도 잘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로우 옥시젠을 센싱할 때는 트립C2랑 그 다음에 주C1B2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죠? 근데 CNG라고 하는 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기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로 오니까 얘가 주요대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하게 되면 케미컬로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블락을 하면서 뭐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루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나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다른 시그널 패스웨이를 막았을 때는 그닥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는 좀 사실은 좀 복잡한 사이클릭 GMP가 진짜로 워킹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사이클릭 GMP가 워킹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셀바디 쪽에 있는 애들이 솔루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트립C2,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CNG. 근데 CNG가 작동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셀바디 쪽에서 사실 주C1B2가 거기 관여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이클릭 GMP가 만약에 워킹을 했다면,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거는 시그널 패스웨이에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고, 세포생물학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들이 계속해서 하일리 익스프레스 돼 있으면 세포에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데그라데이션을 시켜야 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스포다이 에스터레이즈고, 사실은 여기에 서브 유닛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어떤 패스웨이가 관여한다고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이걸 관여했을 때 이제 그 시그널 패스웨이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possibly 뭔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연결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아까 포스포다이 에스터레이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보여줬지만 그게 사이클릭 GMP가 비록 이쪽 셀바디 쪽에서 뭔가 워킹을 하네 같지만 이제 그 어떤 애들이 워킹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으나 하지만 인비트로 결과상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퍼더 스터디로 더 한 내용을 잘 발표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퀘스천으로 남겨두고 아직까지는 좀 룸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스터디를 하면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일단은 두 개 간의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 간의 크로스톡 같은 것들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근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로우 옥시젠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 더 나아가 봤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솔루블 고아닐린 사이클레이즈의 어떤 적절한 아주 그 퍼펙트한 어떤 아고니스트는 로우 옥시젠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걔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 NO나 CO 이런 이제 일산화탄소나 아니면은 일산화질소 이런 것들이고 그거를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할을 해서 얘들이 로우 옥시젠을 센싱 해가지고 여기다가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까지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니비터 스터디를 통해서 결과상 이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런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이니비터들을 처리했고 그 뭐 결국 타겟이 되는 건 힘 옥시게네이즈 2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겟이 돼서 그 로우 옥시젠을 센싱하고 그러니까는 주시1B2가 솔루블 고아닐 사이클레이즈라고 의 컴파트먼트 중에 하나인 주시1B2가 로우 옥시젠을 센싱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힘 옥시게네이즈 2가 있었고 힘 옥시게네이즈 2가 로우 옥시젠을 아마도 센싱해서 그 얘들이 그 카본 모녹사이드를 생성해서 카본 모녹사이드를 주시1B2가 캡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 옥시게네이즈 2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니비터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나가웃 실험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비트로 스터디를 다 모아보면 뭐 복잡한 스토리였고 사실은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줄여보면 결과는 있습니다. 로우 옥시젠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힘 옥시게네이즈 2에 의해서 센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솔루블 고아닐 사이클레이즈를 아마도 건드릴 거고 왜냐하면 전 컴포넌트들만 봤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물질을 보진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컴포넌트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설은 뭐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아마도 솔루블 고아닐 사이클레이즈로 가서 거기에서 somehow 사이클릭 GMP가 어떻게 했을 텐데 걔가 CNG가 아닌 트립 채널을 건드려서 로우 옥시젠이 센싱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똑같은 세포에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는 somehow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CNG의 어떤 이제 이벤트로 그 사이클릭 GMP가 어떻게든 관여해서 그것이 아마 CNG를 건드렸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둘 간의 어떤 크로스톡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다른 어떤 컴포넌트들에서 워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인비트로 비헤이비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CNG 채널은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비트로 실험을 할 때는 CNG 채널을 그냥 쉽게 날렸어요. 근데 이게 인비보로 오게 돼서 CNG 채널이 없게 되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냄새를 못 맡게 되죠. 어미젖의 냄새를 못 맡거나 하게 되면 얘는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보통 리살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컨디셔널 나가웃으로 저희가 여기서 변경을 했고 컨디셔널 나가웃을 만드는 과정을 뭐 이렇게 이제 트리시스토닉으로 좀 복잡하죠. 주시1B2를 발현하는 거기서 크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거를 같이 CNG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리시스토닉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타입 B 셀에서 특이적으로 CNG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델을 확보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그
실리아 패시 모델이라고, 그 실리아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특수한 질환이 있어요.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사실은 제가 피터방에 안 가면 요 방에 가서 좀 연구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또 잘 그분께서 이렇게 좋게 마우스를 좀 제공을 해주셔서 IFT-ATH라고, 이거는 실리아 패시 모델에서 아주 특이적으로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진으로 그분이 찾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본 결과 그 아까 실리아 부분이 있어야지 시그널 패스웨이 트랜잭션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을 다 날리는 그런 모델을 확보할 수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IFT-ATH를 컨트롤하면 실리아를 날리니까 셀바디는 있고 실리아는 날아가니까 CNG 채널이 있는 부분이 날아가니까 아까 시그널 패스웨이 중에 하나를 컷할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인비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비보 넘어가게 되면 후각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특정 이제 그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이 에피테리움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얘들이 글로메룰러스로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션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활성이 전달이 되면 이 글로메룰러스가 활성을 띠게 되면 이 근처 뉴런들이 같이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활성을 조절해서 좀 더 명확한 클리어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에서 이 글로메룰러스 주변 세포가 활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용을 해서, 그럼 글로메룰러스가 활성이 여기에 진짜 있다면 그럼 그 근처의 글로메룰러스의 뉴런들은 뭔가 활성을 띠겠네. 뉴런이 활성을 띠면 발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진, 마커진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도를 띠는 어떤 애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시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마우스 라인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타겟 글로메룰러스를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글로메룰러스가 있고, 그럼 여기에 활성이 가면 주변의 세포들이 시포스 파지티브를 띠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뭐 농도가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활성을 띠게 되면 더 많은 페리 글로메룰라 셀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더 많은 시포스를 활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농도 디펜던트하게 올라가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이거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걸 인비보에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물질들을 하나씩 다운다 시키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그널 패스웨이를 적정적으로 유도했을 때 로우 옥시젠에는 힘 옥시게네이즈 2, 로우 옥시젠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다음 IFT-ATH라는 거는 실리아를 날렸으니까 CNG가 날아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거 날아간 게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이걸 날리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요. CNG 채널은 아직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CNG 채널이 날아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인비트로 결과를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또 비헤이비어로 봅니다. 신경적으로 활성을 띄었으면 얘들이 아까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일어난다고 로우 옥시젠에서 했죠. 똑같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했더니 이렇게 어보이던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고 와서, 그럼 똑같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다 트리트했을 때 CNG 그리고 IFT-ATH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신호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를 안 보이는 거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없으니까 그 시그널이 안 느껴지니까 애들이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없습니다. 로우 옥시젠일 땐 힘 옥시게네이즈 2가 중요한 거였죠. 컴포넌트였죠. 그러니까 힘 옥시게네이즈 2가 없어지게 되면 옥시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도 얘들이 계속 센싱을 못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 패스웨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얘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subthreshold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이제 자극을 주면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이쪽 시그널 패스웨이에도 subthreshold 트라이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럼 두 개가 머지가 된다면 아주 이제 그 리미트 선에 걸렸을 때는 뭔가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비트로, 인비보를 테스트해 본 결과 두 개 subthreshold 트라이를 했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헤이비어 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시그널이 이제 머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시그널 패스웨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잘 알았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아주 좋은 저널,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뭐 하나 더 없을까를 계속 파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어떻게든 계속 일어나는데 이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가 저희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실험 조건이 아마 뭐 비헤이비어 테스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실험 조건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조건이 뭐냐면 애들이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먼저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이틀 동안의 그 자극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배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처음에 얘들이 그걸 센싱을 했다 하더라도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디셔닝이 2번 정도 해주고 나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저기 갔더니 뭐가 아니야. 아마도 뭐 어떤 자극이었을지 저희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는 테스트 기간에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는 거죠. 로우 옥시젠도 마찬가지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데 그래서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찾아보고 액티브한 어보이던스가 있고 패시브한 어보이던스가 있고 그래서 액티브한 애들은 어떤 애들, 그 패시브는 어떤 애들 그렇게 해서 걔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본 결과 그러면 패시브 어보이던스가 일어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라고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상황 정도가 이런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컨디셔닝이 필요한 어보이던스의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스트레스를 좀 느끼나?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비헤이비어 패턴을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먼저 해본 거는 그래서 얘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이제 마우스에 이제 정상적인 비헤이비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루밍 비헤이비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열심히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그루밍 비헤이비어도 그 어느 정도 하는지, 피리어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패턴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얘가 좀 뭔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좀 뭔가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패턴을 봤더니 역시 그래요. 그래서 로우 옥시젠도 그렇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런 좀 어브노멀한 어떤 그런 그루밍의 어떤 그런 증가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또 신기하게도 저희가 컴포넌트별로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우 옥시젠일 때는 주시1 B2 힘 옥시게네이즈를 없앴더니 역시 그런 이제 그루밍의 증가 같은 게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어떤 서킷에 정확하게 디펜던트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는 이렇게 두 개 CNG 그리고 IFT-AT 요 두 개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비헤이비어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그루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진짜 비헤이비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반응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올라가겠죠. 여기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레스폰스가 저희가 이미 확보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제 호르몬, 그 중에서 ACTH를 이제 저희가 매저를 해본 결과 정확하게 포스 스윙 테스트 그러니까 막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올라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하면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CNG 채널을 저희가 그러면은 저걸 없애봤더니 CNG 채널을 여기서 없앤 그룹이죠. 네거티브니까 없앤 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올라갔던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서킷이 확립성이 안 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안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로우 옥시젠을 센싱하거나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센싱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이제 주시1 B2 그것에 관련된 글로메룰러스 그 다음에 어떤 브레인 서킷이 있을 텐데 그 서킷에 의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거기서 조금씩 받으니까 처음에 가보고 뭔가 기분이 나빴다. 두 번째 날 가봤더니 역시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네. 이렇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애들이 이제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콘커런트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센서로서는 최악이죠. 왜냐하면 특정 시그널을
정말 정확하게 그거를 딱 그 셀렉티브하게 센싱하는 것이 센서의 어떤 가장 기본 목적인데 그로 인해서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센서인 거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로우 옥시젠, 하이드로겐 설파이드가 많은 건 약간 좀 아주 옛날 그 기후 상태가 안 좋은 혹은 막 땅속 깊이 들어가서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같은 것들이 아마 이런 환경일 거고 그런 환경을 좀 피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어 기제가 이제 후각 시스템에 남아 있는 어떤 잔재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다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음 하나 더를 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실은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향기 콘서트라서 사실은 그 어떻게 냄새를 맡고 냄새가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향기라는 컨셉이 후각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향기 이외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냄새를 못 맡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각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로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케미컬 이외에 여러분들이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그런 환경들도 저희가 냄새를 맡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실험 툴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앞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림인데 여기가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박사 디펜스를 마치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험 식구들이 다 잘 차려 입고 다 잘 차려 입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가 그때 디펜스를 하고 나서 이런 세레모니 했던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가 이제 제가 피터방을 떠나던 날 이제 저희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막걸리도 있는데 막걸리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파티하고 이렇게 이제 피터랑 같이 피터는 꿋꿋하게 이제 맥주 마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한양대로 옮겨가지고 한양대에서 지금 이제 여러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재밌는 연구를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연관돼 있는 분들 좀 리스트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